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연대 팟캐스트 오다방의 인문학 산책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지난해 말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나왔죠. 제목이 도시의 발견이고 부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바로 접니다. 아마 이 책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번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도시 인문학, 여러분들 인문학 산책 시간인데 도시 인문학이란 말 좀 생경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문학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도시문학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1981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 공대에 이렇게 입학을 했죠. 그래서 공학계열로 1년을 보낸 뒤에 82년 대학교 2학년 때 도시공학 전공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도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쭉 공부하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도시인문학입니다. 도시에 관한 학문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도시학에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도 공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교의 이 도시 전공은 대부분 공과대학에 속해 있고 그 학과의 명칭도 도시공학과라는 명칭이 많죠. 그래서 도시학을 되게 도시공학, 공학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은 뭐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이 도시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아예 이 도시를 연구하는 별도의 단과대학이 있죠. 도시과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과 이렇게 겹쳐 있는 연계되어 있는 것이 도시학인데 도시공학과 도시인문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공학 아시죠? 공학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만들고 또 도시에 많은 인구가 늘고 도시를 개발하고 이제 이런 시기에는 도시학 가운데 공학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집을 짓고 또 도로를 내고 또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같은 이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이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공학이 강조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또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도시에서 살죠.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는 이 도시공학이 강조된다면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살피고 문제를 푼다면 거기에는 공학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연구하는 인문학적 이런 소양과 능력 또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 도시와 관련된 학문들을 보면
도시 행정학, 또 도시 사회학, 도시 경제학, 도시 계획학, 도시 설계학, 또 도시 역사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도시 문제들은 어쩌면 건설의 문제, 개발의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운동 들어보셨죠?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도 어쩌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또 길을 어떻게 낼 거냐,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이기에 이전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을 거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국 인문학의 문제가 도시 문제의 가장 근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관찰하고 또 도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더 나은 도시에 대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 인문학이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 도시의 발견, 저는 처음에는 책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도시는 정치다 였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생각했냐면 제가 30여 년 도시를 공부하고 또 서울연구원에서 우리 서울의 도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연구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던 게 도시가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시장이 뽑히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열심히 좋은 도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현실에 적용되고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말한다면 도시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들, 이를테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리 순진하게 좋은 도시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한다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도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강자의 논리, 정치 권력을 가진 또는 자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런 정치적 도시의 실상을 좀 잘 보고 그리고 시민들 또한 정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싶어서 도시는 정치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출간 과정에서 출판사의 편집자 그리고 마케터의 반대로 제목을 할 수 없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책을 내는 데에는 저자뿐만이 아니라 이 마케터 편집자들의 소위 이 분야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분들 생각했던 제목이 제가 생각했던 제목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제가 수긍을 해서 결국 제목을 도시의 발견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또 많은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도시를 발견해야 할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은 참 많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나의 미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내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도시가 행복해야 나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이웃들도 행복할 수 있고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보면 도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나의 공간, 개인 공간, 내 방, 내 집, 내 사무실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개인 공간을 꾸미는 데에는 다들 프로 뺨치는 전문가들이죠. 그렇지만 공공공간,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쓰는 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또 공유공간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쓰는 놀이터라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공유공간, 공공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공유 공간에 대해서는 불감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개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공유 공간, 공공 공간에서 보냅니다. 집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도시 공간 안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도시 공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오고 가는 통학로가 안전한지, 만약 그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다면 언제든 내 아이가 또 내 아이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료 공간 말고 누구나 다 시민들이 심지어는 방문객들조차도 무료로 자유롭게 앉아서 쉬고 도시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유 공간이 우리 도시에 풍요롭게 많이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도시에 제공되어 있는지, 또 한여름 땡볕 속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공간이 있는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또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쾌적한 공간들이 우리 도시에 많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식당에 분식점에 가서 보면 이런 글귀를 보죠. 물은 셀프입니다. 맞죠? 작은 식당, 우리가 값싼 음식들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에 고객들이 물은 좀 직접 손수 챙겨 먹어라, 이런 뜻일 겁니다. 도시도 어쩌면 셀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내 도시라면, 우리 도시라면 그 도시를 살피고 또 좀 더 좋은 도시로 돌보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일도 어쩌면 그 도시의 주인인 시민, 내가 할 일일지 모릅니다. 도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얘기하면 건물들을 먼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건물들, 또 스카이라인,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예술품이나 작품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도시 마케팅, 시티 마케팅 이런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도시를 팔아야 할 상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죠. 이처럼 도시를 보는 눈은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도시를 뭘로 볼 거냐? 도시를 물건으로 볼 거냐? 또는 유기체나 생명체로 볼 거냐? 이 서로 다른 시각도 우리가 도시를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를 우리가 물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좋은 도시를 만들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적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도시를 여러 생명들이, 자연과 인간이, 또 다양한 동물들이, 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본다면
도시의 문제는 어쩌면 생명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거냐도 이 도시를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를 물건으로 본다면 도시 설계는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고,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도시 설계는 생명의 건강함을 돌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시를 인격체로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처럼, 또 내가 돌봐야 할 우리 아이들처럼, 또 내가 사랑하고 또 죽고 못 사는 나의 연인처럼, 나의 배우자처럼 도시를 본다면 꼭 어려운 책을 읽지 않아도, 또 컴퓨터로 분석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는 우리 도시 곁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 도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편안한지, 행복한지, 아니면 우리 도시가 뭔가 불안한지, 불편한지 느낄 수 있겠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앉아만 있어도, 숨소리만 들어도, 또 눈빛만 살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서울은, 또 우리 부산은, 우리 인천은, 우리 대구는, 우리 전주는, 또 우리 춘천은 어떤 도시인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도시도 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사랑하는 도시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도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대한 생각들이 크게 바뀌었죠. 아마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간들은 도시를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도시는 나를 품어주는 커다란 그릇과 같은 존재다. 삶터다. 도시는 작은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땅에 내 집을 지을 때 그냥 무심결에 짓지 않고 주변을 살피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살피고, 또 내가 지금 있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도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피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지었던 집들로, 건물들로, 또 길과 여러 공간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조화롭죠. 그런데 이처럼 삼터로 나의 전체로 도시를 봤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죠. 아마도 인간의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산업혁명 이후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엮어서 목구조로 또는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이런 조적조로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철골 구조가 등장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발명하고 나서는 마음만 먹으면 100층, 200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건축 기술이, 토목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 같습니다. 나를 품어주는, 마치 태아가 그 엄마를 이렇게 느끼듯 도시를 대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도시를 도마의 생선처럼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시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도시에 대한 생각, 또 도시를 만들고 돌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죠. 그것을 우리가 모더니즘 도시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근대, 소위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일대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도시를 대하는,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를 계획하고 또 도시를 관리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이 이 근대 시기 이후에 아주 딴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온 오랜 역사 도시들도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도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단위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늘어서게 되고, 또 파리나 런던처럼 이렇게 저층 건물들이 이 블록을 에워싸고 있던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답답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에서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리고 초고층 건물들을 띄엄띄엄 짓자라는 이런 새로운 도시계획 이론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모여 살았던 구도시, 이런 모도시에서 벗어나서 교외에 저밀도의 주거단지를 짓고 중산층들이 옮겨가는 이런 교회화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동네를 슬럼이라고 하는 빈민가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철거하고 재개발을 해서 중산층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이런 철거 재개발도 여러 도시들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유럽과 미국과 이 세계 여러 도시들을 지배할 때 그게 아닌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뉴욕에서 오래 활동을 했던 기자입니다. 칼럼니스트죠. 도시를 전공한 도시학자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의 문제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기사를 쓰고 또 시민들과 소통했던 분이죠. 그 당시에 이런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당연한 이론이었고, 또 시나 국가가 이 도시를 계획하고 또 관리하던 가장 올바르게 여겨지던 정석이고 대세였던 그런 시대였죠. 또 신문이나 대중들의 잡지에서도 이러이러한 도시가 지금 우리가 꿈꾸는 최선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던 그런 대중들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런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거죠.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책을 1961년에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주 커다란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냐, 아니면 제인 제이콥스의 말처럼 모더니즘 도시계획은 오히려 우리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잘못된 도시계획이냐. 그리고 많은 논쟁이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구 도시계획은 제인 제이콥스의 주장에 수긍하는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인 제이콥스가 강조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다. 길의 안전이 도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길에서 시민들은 서로 만나고 또 아이들은 길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런데 모더니즘 도시계획은 그런 길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 거리를 자동차에게 내주고 사람들은 건물 안 또는 지하 또는 건물의 실내 뭐 이런 쪽으로 다 몰아간다. 그래서 모더니즘 도시들을 가보면 자동차만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거리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또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체의 활력에 비유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도시가 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그것이 건강한 도시고 활력 있는 도시고 그것이 경제적인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인 주장을 합니다. 옛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로 바꾸지 말고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야 다양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 또 근대 도시 계획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런 용도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섞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이라면 제인 제이콥스는 용도를 섞을 것을 오히려 주장을 하죠. 집 가까이에 가게가 있고 또 수공업이 있고 이런 서로 섞어지게 같은 도시들을 주장을 하죠. 또 근대 도시 계획은 블록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도로를 넓게 광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제인 제이콥스는 오히려 블록을 잘게 썰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안의 도로들은 너무 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밀도의 도시가 당연히 좋은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깨고 어느 정도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제인 제이콥스의 등장 이후 서구 도시계획은 크게 바뀝니다. 모더니즘 일변도로 갔던 도시계획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과거 도시의 장점들을 존중하는 그리고 물론 모더니즘의 좋은 점들도 선별적으로 채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대세이죠. 우리 시민들, 대중들은 여전히 근대주의 도시계획들의 모습들을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넓은 도로를 내는 것, 또 건물을 초고층으로 짓는 것, 그리고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오래된 도시들은 재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원점에서 그리고 나의 시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상식과 어떤 일상의 느낌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오고 가는 이 거리는 최선일까? 내가 늘 보는 우리 도시의 풍경은 건강한 것일까? 건전한 것일까? 또 오래된 도시들은 다 잘못된 것일까? 새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일까? 과연 어떤 도시가 좋은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